안녕하세요. 책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관계를 중심에 두고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하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말을 하려고 집중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토론회나 모임 같은 데서 서로의 이익이 걸린 아주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서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조율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결국 나중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어쩔 때는 분을 참지 못한 누군가로 인해 물건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오고 가는 국회에서도 볼 수 있죠. 국가의 요직을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인물은 고구마를 소째로 먹은 듯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인물은 뾰족한 말투, 뾰족한 목소리로 따질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따지는 듯한 말투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토론이 일상이고 생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평론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TV 토론에서는 낯뜨거울 정도로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죠. 내가 해도 당신보다는 낫겠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토론의 정석이 그런 것이었다면 토론은 원래 그렇게 개싸움을 하듯 말싸움을 하고 몰래 칼질을 하는 검술 같은 게 토론의 기술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TV 토론에 나온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사실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잘하고 있었던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양 없고 품격 없게 막상 드라마 같은 토론을 일부러 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쇼펜하우어의 논쟁적 토론술에 관해 쓴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을 읽고 있으면 사실 그들은 온갖 사악한 기술을 습득하고 통달한 토론의 대가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부터 이 책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에 소개된 쇼펜하우어의 토론 기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는 38가지의 토론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확대 해석하고 상대를 화나게 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거짓으로 전제를 깔기도 하라는 등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아주 사악한 토론 기술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악한 기술들까지 언급을 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선의만 가진 게 아니라 악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의 논쟁적 토론술은 인간이 가진 악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악한 토론 기술을 알아둬야 할까요? 굳이 나는 그런 사악한 기술 따위는 쓸 일도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가 종종 그런 사악한 기술을 동원해 내 의지를 꺾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온갖 기술을 동원할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고 적어도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알고 그걸 방어하려면 상대방이 말할 때 쓰는 사악한 기술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들 조금 살펴볼까요? 이 책에 소개된 38가지의 기술 중 그 첫 번째 기술은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나무를 뿌리째 뽑는 기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결국 상대 스스로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지점을 찾아내서 네 주장대로 하면 네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견해가 타당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마치 뜨거운 문고리인 줄 모르고 잡았다가 놀라서 손을 급하게 뗄 때처럼 상대 스스로 자신의 견해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역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상대가 내 니즈를 파악해 갑자기 나를 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럴 때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 결코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는지 정신 차리고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자신의 권위를 활용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상대의 지식과 능력이 모자라 보일수록 그런 사람에게 권위의 기술이 잘 먹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처럼 말하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체한 것처럼 조금 불편했습니다. 월등한 권위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권위조차도 대화에 써먹고 전문가인 양 행세하라는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대철학자의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품위 없고 노골적이고 조금 천박하게도 느껴져서 거부감이 드는데요. 저뿐만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만약 토론의 자리에서 순수하거나 혹은 순진무구하게 꽃이나 들고 앉아있다가는 상대방의 사악한 거무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토론은 진리나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부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말로 하는 거무술의 장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TV 토론이나 청문회장에서 쇼펜하우어의 토론 방식이나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권위를 이용하라는 두 번째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해 볼까요? 공적인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극소수의 견해를 마치 보편적인 견해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권위 때문에 보편적인 견해일 거라고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이것을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순간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소수의 의견을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견해인 것처럼 포장해 말하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럴 때는 권위에 주눅들지 말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질문하고 상대방한테 설명하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고 다수의 의견이라는데 그 다수가 누구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내 말이 맞다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제를 깔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A가 말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활동 때문에 일어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하자 B가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시 A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는 인간활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한 말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A는 자신의 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장난인가 싶은데요. 이 역시 토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도돌이표같이 결국은 자기 말이 맞다고 반복적으로 그 말만 반복하는 순한 논법을 쓰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몇 달째 피로가 한순간에 몰려오는데요. 상대가 느끼는 이 피로감을 이용한 말하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밀리지 않으려면 잘게 쪼개서 반박하는 게 답입니다. 조목조목 세세한 부분을 따져서 반박해야 하는 거죠. 이 논쟁법을 쓰는 사람들도 TV나 라디오 토론 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프레이밍, 네이밍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선거 유세장이나 신문 기사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자극적인 말로 바꾸는 거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자극적인 말이 등장하면 청중들은 쉽게 현혹됩니다. 예를 들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뭔가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심이 깊은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교에 빠진 그는 이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말이라는 표현 대신에 음담패설이라고 쓰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파산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생존율 70%입니다라는 말 대신에 사망률이 30%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놀라서 기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도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는 파급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말은 토론뿐만 아니라 가끔 논평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이밍을 만약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좀 이기적이더라.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역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기적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해야 한다. 이렇게 차분하게 묻고 거기에 대해 바로 침착하게 반박하면서 그 프레임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자택일하게 하는 겁니다. 검은색 옆에 회색이 있으면 회색이 휘어 보이고 회색 옆에 흰색이 있으면 회색이 검다고 하죠. 이 양자택일은 상대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용하는 건데요. 흔히 부모님들이 많이 쓰던 화법이기도 합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때 잘못했어요 말고는 딱히 할 말을 못 찾습니다. 그 밖에도 갈 거야 말 거야, 먹을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묻는 건 사실 답정 화법입니다. 뻔하게 정해진 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인데요. 이 양자택일의 화법은 아이들도 종종 씁니다. 엄마, 놀이동산 갈래, 수영장 갈래? 엄마, 놀이터 갈까, 키즈카페 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착각을 주는 화법인데요. 이 양자택일의 논리에 대처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바로 답하지 말고 한대 보시면서 생각해보고 답해도 되고 또는 아예 답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답을 하거나 주제를 재빨리 다른 데로 돌려도 됩니다. 여섯 번째 토론의 기술은 아주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인간의 허점을 찌르는 것 같은데요. 쇼펜하우어는 내용 없는 말이라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게 토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것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보통 아무 말이나 들어도 생각할 뭔가가 있다고 믿는다. 특히 자신이 전문가라고 먼저 말하고 시작하면 사람들은 구체적인 논리가 없는데도 너무 쉽게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일곱 번째는 두서없이 질문해라. 한꺼번에 많은 것을 계속 물어봐라. 그러다가 그중에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거나 내 논리에 가까운 대답이 나오면 아전인수격으로 내 논리가 맞다는 걸 강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적절하고 집요한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난관에 빠지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두서없이 계속 질문하라는 기술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역시 뭐든 상대에게 말리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일 같은 연습과 같은 운동만 하는 운동선수들도 가끔은 네 바퀴 돌아야 할 트랙을 다른 선수의 전략에 휘말려 세 바퀴 돌고 다 돌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말싸움을 하는 토론가들도 아니죠. 그런 이런 사악한 화법과 토론술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저만치 한 걸음 물러나 평소 내 페이스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라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일곱 번째 기술처럼 상대가 예라고밖에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 내 의견에 동조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내 쪽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역공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도 예라고밖에 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다면 말이죠. 그럴 때는 재빨리 꼬리를 달면 됩니다. 마침표 사이에 쉴 틈을 제거하고 꼬리를 달아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꼬리를 달아서 다시 내 주장에 힘을 실어가는 거죠. 아홉 번째는 상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화가 나게 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를 20이나 30에 읽는 것보다 40에 읽어야 비로소 그의 말이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건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그만큼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때론 충격적이어서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허영심과 사악한 면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 도출은 대부분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하는 토론이라면 감정적인 것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상대를 화나게 하려면 상대의 지적 무능력을 공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까지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청문회장에서 이 장면 덜어본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분들은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기술을 터득한 달인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때는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이때 감정적이라고 해서 소리 지르고 악쓰고 흥분하라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상대의 감정적인 부분을 공략하라는 거죠.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너를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의 약점이나 돌추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향해 역공을 하라고 말합니다. 열 번째 기술은 말싸움을 거는 건데요. 이 역시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 과장된 말을 하게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말싸움에 말려들어올 때 나도 같이 말싸움에 휘말려 과장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개싸움이 됩니다. 이때는 메타인지를 통해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이성을 지켜야 합니다. 11번째 기술은 상대가 평정심을 잃었을 때 그때 한 행동을 물고 늘어지는 건데요. 상당히 치졸한 방법 같은데 냉정하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쇼펜하우어는 이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 지점이 상대방이 약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음주운전을 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결점을 자꾸 언급하면 상대방은 왜 자꾸 말을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냐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본 법규도 안 지키는 네가 무슨 옳은 소리 할 주제가 되냐 이렇게 공격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치졸한 공격이 들어올 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정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다.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러니 그만해라. 그리고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화제를 논쟁의 주제로 재빨리 돌리는 게 현명합니다. 12번째 기술은 상대가 말을 멈추거나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의 약점을 건드렸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공격하면 이기는 싸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논쟁에서 침묵은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1장에 소개된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듣기만 해도 피로하고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TV 토론에 나왔던 사례들에 적용해 보면 이미 이런 방법들을 수없이 봐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충격적이고 극사실주의적인 쇼펜하우어식 토론의 기술,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13번째 기술은 상대의 말은 최대한 넓게 확대 해석해서 공격하고 나의 주장은 정확하고 좁게 제시해서 공격의 틈을 주지 말아라. 14번째 기술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 이의어를 활용해서 상대를 혼동시키라는 겁니다. 15번째 기술은 상대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해석해라. 16번째, 감성적인 태도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정치인이 선거철에 시장에 가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때로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욕까지 섞어가면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거죠. 17번째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모순되는 지점을 찾아라. 18번째는 상대의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역공을 펼쳐라. 19번째, 상대의 논리를 반박할 반증 사례를 반드시 미리 챙겨둬라. 20번째, 상대가 특정 부분을 딱 집어 공격해오면 그 부분을 일반화시켜서 반박해라. 21번째 기술은 상당히 치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식인데요. 상대의 주장을 뭉뚱그려 청중이 싫어하는 혐오의 범주에 넣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개별 근거 하나로 전체를 공략해라. 궤변에는 더한 궤변으로 받아쳐라. 상대가 내 결론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말해라. 중구난방이더라도 질문을 계속해라. 결론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라. 상대가 일부라도 시인하면 빨리 결론을 내버려라. 질 것 같으면 진지한 태도로 갑자기 딴소리를 해라. 반론을 하지 못하겠으면 바보가 되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고 딴청을 피워라. 이길 수 없는데 이겨야 한다면 인신공격도 해라. 이렇게 38가지 기술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겹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 장점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건 단점을 극대화하라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략하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는 것. 또 논리를 반드시 선점해야 하고 반증할 예시를 준비하고 때로는 아주 뻔뻔하게 적절한 속임수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이런 기술을 써오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내 할 말을 하고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악한 기술로 토론하는 사람과는 절대 토론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토론하는 걸 창피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과 토론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논쟁적 토론 기술 38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을 다뤘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철학 체계를 세웠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1부에서 다뤄졌는데요.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탄생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배경이 된 그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1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라는 말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그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며 세계는 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반이성주의자이자 염세주의자이다. 이 표현이 그의 철학과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의 일생을 살피다 보면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그가 내놓은 토론의 법칙도 그의 일생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술은 아니다.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 사악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기술을 알려준다. 토론의 법칙은 쇼펜하우어의 유고집 중에 일부를 율리우스 프라우엔슈타트가 편집해 출간한 책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토론의 법칙, 논쟁적 변중술, 경험적 논쟁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돼 출판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단치히에서 고지식한 사업가 아버지와 호탕한 성격의 여류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아 우울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1793년에 단치히가 프로이센 왕국에 합병되면서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그러져 재산이 몰수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함부르크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쇼펜하우어와 관련된 가십을 말할 때면 그가 기르던 반려견의 이름이 헤겔이었고 그의 침대에는 늘 권총이 있었다는 게 항상 따라붙는다. 그의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반려견 이름이 헤겔이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그는 게오르크 비렐름 프리드리 헤겔을 너무 싫어했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단치히를 병합한 프로이센 왕국의 정신적 지주가 다름 아닌 헤겔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성을 신봉하는 헤겔을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선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샘이 많았던 쇼펜하우어는 당대 최고의 대철학자인 헤겔을 이기고 싶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 사업가가 되길 원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알고 싶어 했고 의학과 철학에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설득하고자 제안 하나를 내민다. 초호와 유럽 여행을 같이 가자. 단 조건은 사업가의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이다. 하여 1803년부터 2년간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떠난다. 그때의 여행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그가 세상을 얼마나 우울하게 봤는지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유럽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과 풍광에 대한 기록과 스케치를 남긴 반면에 쇼펜하우어는 노동자들의 어두운 삶과 도시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사업가의 길로 이끌고자 마련한 이 여행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인간과 삶에 관한 철학적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특히 염세주의적 사상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프랑스 해변의 무기 공장에서 노예들이 갤리선 작업대에 쇠사슬에 묶여 힘들게 일하는 모습, 거린들이 잔뜩 몰려다니는 런던의 빈민가 모습, 죄수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모습, 채찍으로 얻어맞는 군인들의 모습, 전쟁이 터진다며 정신을 잃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등 여행 중에 그가 목격한 삶의 비참함, 그리고 그 때문에 받은 충격은 출가 전에 시타르타가 궁궐 밖에서 처음으로 생로병사의 현실을 목격했을 때 받은 충격과 동일한 정도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참혹한 현실과 개개인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면서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강한 의문을 가졌고 그 시기에 그의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었다. 유럽 여행 이후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상인 수업을 충실하게 이어갔지만 17살 되던 해인 1805년 아버지가 자살로 추정되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연스럽게 가업은 정리되었고 그는 유럽의 중등 교육기관인 김나지움에 입학한다. 김나지움 졸업 후 1809년 괴팅겐 대학교 의학부로 진학하지만 이듬해에 철학부로 옮긴다. 그곳에서 스승 고들로프 에른스트 슐체를 만나 플라톤과 엠마누엘 칸트의 철학에 깊이 몰두한다. 2년 후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더욱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당시 독일 철학의 중심지였던 베를린 대학교로 진학한다. 그곳에서 고전 문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한편 요한 고틀리프 피이테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와 같은 철학 거물의 강의를 열성적으로 수강한다. 하지만 피이테의 애매함과 슐라이어마의 종교지상주의는 그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결국 1813년 자신의 노력으로 예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한편 그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버지의 우울한 삶을 방조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또한 내성적이었던 아버지와 다르게 어머니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며 살롱을 차렸으니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름 아닌 어머니가 차린 살롱에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만나 철학적 담론을 나눴다. 또 그곳에서 괴테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인들을 만났고 인도 철학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19년 명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한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와 그의 책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그의 철학을 철저히 외면했다. 1820년 베를린 대학교에서 사강사로 취임한다. 독일 대학교의 사강사는 강사료나 보수를 받지 않고 강의를 전담하는 무급 비전임 강사를 뜻한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직업 철학자를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돈벌이와 지위 획득을 노리고 철학을 권력자의 요구사항대로 변형해서 이용하는 건 허기와 갈증을 해소하고자 성산식의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이다. 사강사가 된 후 차분히 경력을 쌓으면 될 것을 당돌하게도 대철학자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철학 강의를 개설한다. 그는 헤겔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이기기는커녕 수강생이 적어 폐강되고 만다. 아마도 정교수이자 대철학자인 헤겔은 초보 강사인 쇼펜하우어가 호기롭게 자신과 같은 시간대에 철학 강의를 개설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시샘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우울했던 것 같다. 3년 넘게 방황한 쇼펜하우어는 1825년 다시 베를린에 거주하며 자신의 철학이 인정받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1831년 콜레라가 퍼진 시점에 프랑크푸르트로 피신한 후 30년 넘게 하숙방 생활을 한 것이다. 그중 태반은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였다. 그는 거의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의 그의 규칙적인 일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침 7시에 기상해 냉수 목욕을 하고 옷을 입은 후 직접 끓인 커피를 마신다. 온전한 집중력으로 오전 내내 위대한 저서들을 읽으며 지필에 몰두한다. 정오가 되면 30분가량 플룻을 연주한다. 연미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평소와 똑같은 고급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집으로 돌아와 1시간 정도 낮잠을 청하고 일어난 후 2시간 정도는 독서를 한다. 해질녘이 가까워지면 아트만을 데리고 마인 강가를 산책한다. 산책 후에는 가벼운 잡지들을 훑고 다시 외출해 연주회장에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한다. 식당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침대 머리맡에 우파니시아드를 읽으며 잠자리에 든다. 프랑크푸르트로 피신한 1831년은 그가 토론의 법칙을 쓴 해이기도 하다. 자신의 철학이 빛을 보지 못하고 헤겔에 밀려 고독하게 생활하는 와중에 이 책을 쓴 것이다. 그러던 1851년에 처세 철학서인 부록과 보유를 출판해 뜻밖의 주목을 받게 된다. 철학서로 주목을 받지 못해 자기 개발서 느낌으로 출간했는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후 그의 저서들이 소위 역주행을 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재평가가 이뤄진다. 그의 고단하고 우울하고 시세 많은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철학에 담겨 있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 초중반의 유럽에선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철학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쇼펜하우어가 어린 시절을 보낸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침략과 정복 활동이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나폴레옹 몰락 후 1815년 빈 회의가 열리며 유럽의 정치 지형이 재편성됐다. 이 빈 회의는 유럽 각국의 국경을 다시 설정하고 보수적 복고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절대 군주제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자결권을 주장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상황을 보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고 도시화와 노동계급의 형성을 촉진했다. 동시에 노동조건의 악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18세기 계몽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며 사회개혁을 촉진했지만 19세기 초에는 계몽주의의 반동으로 낭만주의가 등장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낭만주의적 경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철학적 상황을 보면 쇼펜하우어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독일 관념론이 주류 철학이었다. 칸트, 피이테, 헤겔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은 이성과 절대정신을 강조하며 철학으로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했다. 특히 칸트의 비판 철학은 당대 철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개인적 환경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상인 집안에 태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리 화목하진 않았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많은 학자가 말하길 이러한 가정 환경이 그의 비관적인 세계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쇼펜하우어의 학문적 환경을 보면 괴팅켄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며 플라톤과 칸트, 피이테 등의 철학자들을 접했다. 그는 독자적인 철학을 발전시키고자 대학 교육을 이용했는데 특히 동양 철학, 그 중에서도 힌두교와 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브라만과 아트만, 윤회와 업보 등의 개념을 자신의 철학에 접목했고 삶의 고통과 해탈에 대한 동양 철학의 접근 방식을 깊이 연구했다. 또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의 반동으로 나타난 낭만주의에도 영향을 받았다. 낭만주의는 감정과 상상력,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했는데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접근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립적이고 비관적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철학적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삶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철학적으로 탐구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만의 독특한 철학 체계가 탄생했다. 그의 철학은 유럽 사상계에 큰 충격을 던졌으며 후대 철학과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쇼펜하우어는 상기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고통, 의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독특한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에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사조와는 달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통과 비극을 강조하며 의지를 중심으로 한 비관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중세의 암흑기를 거쳐 르네 데카르트와 바르유 스피노자,
고트프리트 비렐름 폰 라이프니츠의 합리론과 데이비드 흉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론이 칸트의 철학으로 수렴된다. 이성의 힘을 믿는 흐름이었다. 이후 절대정신과 정반합으로 대표되는 헤겔이 이어받는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였지만 이성의 힘을 믿진 않았다. 이성을 맹목적인 의지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존재로 봤다. 다른 철학들이 인식론, 형이상학 등 체계와 현상 설명에 집중한 반면 그의 철학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왜 인생은 고통스러우며 왜 인간은 늘 욕망에 끌려다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이자 기존 철학 체계를 무너뜨린 프리드리히 니체로 이어졌고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심지어 유물론의 칼 마르크스에게까지 가닿았다. 니체가 서점에 갔을 때 어떤 정령이 쇼펜하우어의 책으로 이끌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보듯 정독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인간은 사물이 나타내는 현상만 인식할 뿐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우리를 에워싼 세계는 오직 나의 표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상으로서의 세계란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게 주관적인 표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의 지각과 인식이 형성한 주관적인 현상계다.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 인과성의 틀에서 이해된다. 세계는 인식하는 자, 주체와 인식되는 것, 객체의 이분법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인식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세계는 표상으로서 존재한다. 의지로서의 세계란 세계의 본질적인 근원은 의지이며 의지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으로 모든 생명체와 자연현상에 나타난다. 인간의 행위와 욕망, 자연의 모든 과정은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는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지만 완전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초래한다. 쇼펜하우어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주장한다. 쇼펜하우어는 예술로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인간을 의지의 지배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해방시킬 수 있다. 다른 예술 형식들도 인간이 일상적인 욕망과 고통을 초월하게 도와준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금욕적인 삶과 자기 부정을 제한한다. 의지의 충동을 억제하고 욕망을 최소화함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을 정리해보자. 세계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끌려다닌다. 이성도 결국 의지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표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표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 감각으로 형성되는 세계의 이미지나 모습이 표상인 것이다. 따라서 표상은 개인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의지는 세계의 근본적인 본질이다. 물리적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원동력이고 에너지다. 의지는 무한하며 변하지 않는다. 인간도 결국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의지는 불행의 근원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하고 또 얻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 원한다. 끝없는 욕구의 순환이 고통의 원인이다. 인간의 의지는 무한한 데 비해 충족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떤 욕망이든 채워지고 나면 즉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곧바로 새로운 불행이 찾아온다.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래 모습이며 쾌락이나 행복은 고통이 없어졌을 때 잠깐 찾아오는 소극적인 것이다. 즉 고통의 부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인 것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 기반 하에서 그는 인간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타고난 허영심에다가 수다스러움과 태생적인 부정직함까지 갖고 있다.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을 한다. 나중에야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으며 자신들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 나름대로 참된 명제를 제시할 때 유일한 동기가 되었던 진리에 대한 관심이 허영심에 대한 관심의 자리를 양보하고 만다. 즉 참된 것은 거짓으로 보여야 하고 거짓된 것은 참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사악하고 허영심이 많으며 수다스럽고 심지어 솔직하지도 못하다. 거기에 지적 허영심까지 있어 타인과 비교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큰 분노를 느낀다. 따라서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에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사악한 기술에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토론의 기술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욕망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많은 한계와 제약을 겪는다는 것이다. 첫째는 사람들이 타고난 허영심과 수다스러움, 그리고 태생적인 부정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나 명예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을 우선시하게 한다. 둘째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지적 허영심과 무식함 사이의 갈등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거나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며 그에 대한 자각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셋째로 쇼펜하우어 철학은 합리적 토론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인간의 허영심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니 합리적인 토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인과의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며 그렇기에 종종 말을 섞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감정과 욕구의 근거에 깊이 있게 탐구한다. 그의 철학은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그의 대표져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잘 나타나 있다. 논리학은 히라버 어원으로 숙고하다, 계산하다의 뜻이고 토론술은 단판짓다의 의미를 지닌다. 고대인들은 논리학과 토론술을 동의어로 사용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의를 제기한다. 논리학은 사고의 규칙이자 이성의 방식이고 순수하고 선험적인 것이다. 반면 토론술은 논쟁의 기술이자 정신적인 싸움이다. 순수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의견 일치를 보지만 인간은 다름으로 일치할 수 없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잘못을 돌린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속성을 가진다. 만약 인간이 정직하다면 모든 토론에서 진실만을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사악함을 지니고 있어 논쟁과 말싸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타고난 허영심이 지적 능력과 연관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위해 싸운다. 객관적인 진리를 밝히는 것과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진리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 중 인간은 당연히 후자를 택한다. 결국 합리적인 토론은 거의 불가능하며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토론술이 필요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토론술에 있어 객관적인 진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리는 깊은 곳에 숨어 있고 토론 중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다가도 논쟁을 벌이다 보면 흔들리고 진리 추구가 아닌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다. 논쟁을 정신적인 검술로 보는 이유는 토론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지적 경쟁과 전략적 싸움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쇼펜하우어의 이 비유는 토론이 단순히 이성적인 논증으로 진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로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가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갖고 있던 현실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론의 성격을 잘 설명한다. 검술에서처럼 토론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고 허점을 공략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검술은 기술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며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으로 능력이 향상된다. 토론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사고력, 표현력, 즉흥적인 대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토론자가 될 수 있다. 더 낫다는 의미는 승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검술 시합은 상대와의 대결로 승부를 가리는 과정이다. 토론도 논쟁 상대와의 지적 대결로 의견의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다. 검술에서는 상대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간적인 반응이 중요하다. 토론에서도 상대의 논점과 반박에 집중하고 적절한 시점에 반응하는 게 핵심이다. 검술의 목표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토론의 목표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 좋은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 상대를 이기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저자 김은성 씨는 KBS 앵커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1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이자 베테랑 강사입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에 매료돼 토론의 법칙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수많은 리더들에게 쇼펜하우어의 토론 기술을 강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강의들을 정리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인간의 본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우리 주변에는 사악한 기술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지키고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소한 일상생활의 토론이 말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논쟁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악한 토론의 기술도 알아두고 있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적을 만들지 않고 나를 지키고 인간관계도 해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굴 붉히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더 익숙하고 마음 편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